어쩌면 지금은 진실에 대한 탐색을 그만두고 용암처럼 뜨겁고 개순풀처럼 혹독한 숱한 견해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커튼을 내려 산만한 생각을 내몬 후 램프에 불을 밝히고 탐구의 폭을 좁혀서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기록하는 역사가에게 여성이 어떤 상황 아래 살았는지 전 세기에 걸쳐서가 아니라 영국에서 예컨대 엘리자베스 시대에 어떠했는지를 말해달라고 하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남성이라면 누구든지 노래와 소네트를 지을 수 있었던 듯한 그 시대에 어떤 여성도 탁월한 문학 작품을 단 한 줄 쓰지 않았다는 사실은 영원한 수수께끼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여성이 처한 상황이 어떤 것이었을까? 나는 자문했습니다. 픽션은 상상력에 의한 작업이긴 하지만 조약돌처럼 땅 위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과학은 그러할지 모르지만요. 픽션은 거미집과 같아서 아주 미세하게라도 구석구석 현실의 삶에 부착되어 있습니다. 종종 그 부착된 상태는 거의 눈에 띄지 않지요. 일례를 들자면 셰익스피어의 희곡들은 홀로 완벽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듯 보이지요. 그러나 거미집을 비스듬히 잡아당겨 가장자리에 갈고리를 걸고 중간을 찢어보면 그 거미집들은 형체 없는 생물이 공중에서 자아낸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 존재의 작업이며 건강과 돈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집처럼 조잡한 물질에 부착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잠시 어두워서 불 좀 켜야 되겠어요. 사실 누군가 이 유튜브를 글쎄 실시간으로 볼까요? 그러면 재밌긴 재밌을 것 같은데 아무도 사실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마음 편하게 그냥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새 역사책들을 꽂아둔 서가로 가서 최근에 나온 트리벨리언 교수의 영국사를 뽑아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여성이라는 단어를 찾아본 다음 여성의 주의라는 항목을 발견하고 지시된 쪽을 펼쳤지요. 다음을 읽었습니다. 아내에 대한 구타는 남성의 공인된 권리였고 상층민이나 하층민이나 할 것 없이 수치심을 느끼지 않고 자행했다. 이와 유사하게 그 역사가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부모가 선택한 신사와 결혼하기를 거부하는 딸을 방에 가두고 구타하며 예동댕이 친다 해도 여론이 전혀 충격적인 일이 아니었다. 결혼은 개인적인 애정의 문제가 아니었고 가족의 탐욕이 결부된 문제였으며 특히 기사도를 중시하는 상류층에서 그러했다. 아, 결혼은 가족의 탐욕이 결부된 문제. 와. 약혼은 종종 당사자들 중 하나 또는 둘 다 요람에 누워있는 나이에 성사되었으며 어,
유모의 보살핌을 받는 나이가 채 지나기도 전에 결혼이 이루어졌다. 이때가 초서의 시대, 바로 직후인 1470년경입니다. 여기 미주가 있는데요. 읽어보면 제프리 초서 14세기 후반 궁정 대신 외교관, 공무원을 지낸 영국의 대표적인 시인, 초서 시대라고 제프리 초서를 얘기했는데 1342년에서 1400년까지 살았다고 하네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여성의 지위에 대한 그 다음 언급은 약 200년 후인 스튜어트 왕조 시대에서나 발견됩니다. 자신의 남편을 선택하는 것은 상류층과 중산층 여성에겐 여전히 예외적인 일이었다. 그리고 남편이 정해지면 그는 최소한 법과 간섭이 지켜주는 한에서 그녀의 지배자이자 주인이었다. 비록 그렇기는 해도 트리벨리언 교수는 이와 같이 결론을 내리고 있었죠. 셰익스피어의 여성들이나 버니, 허츠슨과 같이 신뢰할 만한 17세기 수상록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개성이나 성격이 결핍된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생각해보면 클레오파트라는 분명 자기 나름의 행동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맥베스 부인은 자기 나름의 의지를 가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로잘린드는 매력적인 소녀라고 추정할 수 있겠죠. 트리벨리언 교수가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등장하는 여성들에게 개성이나 성격이 결핍된 듯이 보이지 않는다고 말할 때 그의 말은 진실입니다. 나는 역사가가 아니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사일의 모든 시인들의 작품에서 여성들이 횃불처럼 타올랐다고 말할 것입니다. 극작가들의 작품에는 클리템네스트라, 안티고네, 클레오파트라, 맥베스 부인, 페드로, 크레시다, 로잘린드, 데스데모나, 몰피의 공작 부인 등이 존재하고 산분 작가의 작품에는 밀러먼트, 클라리사, 베키 샤프, 안나 카레니나, 에마 보바리, 게르망트 부인 이런 이름들이 무리지어 마음속에 떠오르며 이 이름들은 개성이나 성격이 결핍된 여성을 연상시키지 않습니다. 여성이 남성들이 쓴 픽션에서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그녀를 최고로 중요한 인물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매우 다양하며 영웅적이거나 비열하고 빛나거나 천막하며 무한히 아름답거나 극단적으로 가증스럽고 남성만큼 위대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 생각엔 남성보다 더 위대한 인물이니까요. 그러나 이것은 픽션에 나타난 여성입니다. 실제로는 트리벨리언 교수가 지적하듯이 방에 갇혀 구타당하고 뇌동등이 쳐졌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아주 기묘하고 복합적인 존재가 생겨납니다. 상상에 있어서 여성은 더없이 중요한 인물이지만 실제로는 전적으로 하찮은 존재입니다. 시에서는 첫 장에서 마지막 장까지 여성의 존재가 고루 퍼져 있지만 역사에서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픽션에서 그녀는 왕과 정복자들의 삶을 지배하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손가락에 강제로 반지를 끼워준 어느 부모의 아들의 딸린 노예였습니다. 문학에서는 영감이 풍부한 말들, 심오한 생각들이 그녀의 입술에서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 그녀는 거의 읽을 줄 모르고 철자법도 모르며 남편의 재산에 불과했습니다. 확실히 이것은 역사가들의 글을 먼저 읽고 나중에 시인들의 글을 읽음으로써 만들어진 기묘한 괴물이었습니다. 독수리 날개가 달린 벌레 또는 부엌에서 양의 비계를 떼어내는 생명과 미의 요정이라고나 할까요? 그러나 이러한 괴물을 상상하기가 무척 재미있는 일이더라도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녀를 소생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시적으로 그리고 동시에 산문적으로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하여 사실 그녀는 마틴 부인이고 36살이며 푸른 옷을 입고 검은 옷 모자를 쓰고 갈색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과 같은, 계속 접촉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과 접촉하는 거죠. 그러나 또한 픽션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에게 이 방법을 적용해 보려고 하는 순간 한 부분의 조명이 부족합니다. 즉, 사실의 결핍으로 가로막히게 되죠. 그녀에 대한 세세한 사실, 더할 나위 없이 진실하고 실제적인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요. 역사는 여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리벨리엔 교수에게는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나는 다시 책을 펼쳤습니다. 각 장의 제목을 보면서 역사란 다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중세 장원과 공동 경작의 방법, 시토 수도회와 모경업, 십자군, 대학, 하원, 백년전쟁, 장미전쟁, 르네상스 학자들, 스토운의 해체, 농민투쟁과 종교적 갈등, 영국 해군력의 기원, 무적 함대, 이런 것들이었죠. 때로 엘리자베스와 메리 같은 여왕이나 귀부인이 언급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내세울 것이라고는 두뇌와 개성밖에 없는 중산층 여성들은 모두 합쳐서 과거에 대한 그 역사가의 개념을 형성한 그 위대한 흐름들의 어디에도 낄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일화를 수집해 놓은 책에서도 여성의 존재를 찾을 수 없습니다. 오브리는 여성을 거의 언급하지 않죠. 또 여성은 자기 자신의 생활을 글로 옮기는 법이 없으며 일기도 거의 쓰지 않습니다. 단지 편지 몇 장만 남아있지요. 여성은 우리에게 그녀를 판단할 척도가 될 만한 기공이나 시 한 편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량의 정보입니다. 여자들이 몇 살에 결혼하고 통상적으로 아이를 몇 명이나 낳았는가? 그녀의 집은 어떠했을까? 그녀에게 자기만의 방이 있었는가? 그녀가 직접 요리를 했을까? 그녀는 하인을 두고 싶어 했을까? 이 모든 사실들은 어딘가에, 아마도 교부 등기부와 회계장부에 남아있을 것입니다. 엘리자베스 시대에 살았던 평범한 여성의 생활에 대한 기록이 어딘가에 산재할 것이므로 누군가 그것을 모아서 책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나는 서가에 없는 책을 찾으며 생각했죠. 그 유명한 대학의 학생들에게 역사를 다시 쓰라고 제안하는 것은 내가 감히 무릎 쓸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선 야심일 거라고요. 비록 역사라는 것이 사실 약간 기묘하고 현실적이며 한쪽으로 기운 듯이 보인다는 점은 인정하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역사에 부록을 한 장 붙여서는 안 되는 걸까요? 거기에 여성이 부적절하지 않게 등장할 수 있도록 물론 눈에 띄지 않는 제목을 붙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종종 위인들의 전기에서 여성이 배경으로 재빨리 물러나거나 윙크나 웃음 혹은 눈물을 감추고 있는 것을 흘끗 보게 되니까요. 그리고 요컨대 우리는 제인 오스틴의 생애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조애너 베일리의 비극들이 에드거 앨런 포 시에 미친 영향을 다시 고려할 필요는 거의 없겠죠. 나 자신으로 말하자면
메리 러셀 미트퍼드의 집과 그녀가 자주 다니던 곳들이 최소한 1세기 동안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개의치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시 서가를 바라보면서 생각하건대 내가 유감스러워하는 것은 18세기 이전의 여성들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 마음속에서 이리저리 굴려볼 만한 모델이 없는 것이죠. 여기서 나는 엘리자베스 시대의 여성들이 왜 시를 쓰지 않았는지를 묻고 있습니다만 그들이 어떤 교육을 받았는지, 글 쓰는 법을 배웠는지, 자기만의 방이 있었는지, 21살이 되기 전에 아이를 낳은 여자는 얼마나 되었는지, 간단히 말해 그들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무엇을 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분명히 돈이 없었지요. 트리벨리엔 교수에 의하면 그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간에 아이방에서 나오기도 전인 대략 15살이나 16살쯤 결혼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을 놓고 보더라도 만일 그들 중 누군가가 갑자기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썼더라면 그것은 대단히 기이한 일이었을 겁니다. 지금은 죽었지만 아마 생전에 주교였던 한 노신사가 과거든 현재든 또 미래에서든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고언했던 일이 생각나는군요. 그는 신문에 그 점에 관해 썼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에게 문의한 어떤 부인에게 고양이는 사실상 천국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죠. 하지만 고양이에게도 일종의 영혼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노신사들은 우리가 생각할 거리를 얼마나 많이 덜어주었는지요. 그들이 접근하면 무지의 테두리가 움찔하며 뒤로 물러내죠. 고양이들은 천국에 가지 않습니다. 여성은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쓸 수 없지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나는 서가에 꽂힌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서 그 주교가 최소한 이런 점에서는 옳았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어떤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셰익스피어의 희곡에 버금가는 작품을 쓴다는 건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셰익스피어에게 놀랄만한 재능을 가진 누이, 이를테면 주디스라 불리는 누이가 있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를 상상해 보도록 하죠. 셰익스피어의 자신은 문법학교에 다녔음이 거의 확실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유산 상속위원이었으니까요. 그곳에서 그는 라틴어, 오비디우스, 베리길리우스, 호라티우스와 같은 문법, 원칙, 논리학을 배웠을 겁니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그는 토끼를 밀렵하고 사슴을 사냥한 거친 소년이었으며 이웃에 사는 여자와 지나치게 이른 나이에 결혼해야 했고 그 여자는 적절한 시기보다 훨씬 이르게 아기를 낳았습니다. 그 엉뚱한 짓으로 해서 그는 출세의 길을 찾아 런던으로 갔지요. 그는 연극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무대 출입구에서 말을 돌보는 시종으로 연극 생활을 시작했지요. 곧 그는 극장에서 일거리를 얻게 되었고 성공적인 배우가 되었으며 우주의 중심에서 살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나고 모든 사람을 알게 되었으며 배우로서의 기술을 익히고 길거리에서 재취를 발휘하고 심지어 여왕의 궁전에 접근하기도 했죠. 그동안 특별한 재능을 가진 그의 누이는 집에 남아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녀도 셰익스피어만큼이나 모범심이 강하고 상상력이 풍부하며
세계를 알고 싶은 열망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지요. 음. 그녀에게는 호라티우스와 베르길리우스를 읽을 기회는커녕 문법과 논리학을 접할 기회조차 없었습니다. 그녀는 때때로 책을, 아마도 오빠의 책이었겠지만 때때로 책을 집어들고 몇 쪽을 읽었죠. 그러면 그녀의 부모님이 들어와서 양말을 꿰매거나 국을 끓이는 데 신경을 쓰라고, 책이나 논문 따위를 붙들고 멍하니 시간을 보내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호되게 나무랐지만 그것은 선의에서 나온 꾸지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자들의 삶의 조건이 어떠한지를 알고 있는 현실적인 사람들이었으며 딸을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그녀는 아버지에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존재였을 겁니다. 그녀는 아마 사과 창고에서 은밀히 몇 쪽을 휘갈겨 썼겠지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숨기거나 불에 태웠지요. 그녀는 10대를 벗어나기도 전에 이웃에 사는 양털 중개상의 아들과 약혼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은 그 결혼이 혐오스럽다고 소리쳤죠. 그 때문에 그녀는 아버지에게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딸을 더 이상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자신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고, 결혼 문제로 더 이상 망신시키지 말라고 사정했습니다. 그녀에게 목걸이와 멋진 패티코트를 주겠다고 말했죠. 그의 눈에는 눈물이 어렸습니다. 그녀가 어떻게 아버지의 말을 거역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녀가 그를 비탄에 잠기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녀 자신의 강렬한 재능이 그녀를 몰아세웠습니다. 그녀는 조그마한 짐을 꾸려 어느 여름날 밤 밧줄을 타고 내려와 런던으로 가는 길에 섰습니다. 그녀는 17살도 채 되지 않았지요. 산울타리에서 노래하는 새들도 그녀보다 더 음악적일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녀는 오빠와 똑같은 재능, 즉 단어의 음조에 대한 예리한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지요. 셰익스피어와 마찬가지로 그녀는 연극의 소질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출입구에 서서 연기를 하고 싶다고 말했죠. 남자들은 그녀의 면전에서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뚱뚱하고 입이 가벼운 감독은 너털 웃음을 웃었습니다. 그리고 여자가 연기를 하는 것은 푸들이 춤추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내뱉고는 어떤 여자도 배우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죠. 그가 넌지시 암시했는데 여러분은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상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녀의 재능은 훈련을 받을 수 없었지요. 그녀가 선술집에서 저녁을 먹거나 한밤중에 길거리를 배워할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녀의 재능은 픽션을 추구했고 남자들, 여자들의 삶과 그들의 생활 방식을 풍부하게 보고 관찰하기를 갈망했습니다. 마침내 배우 감독인 닉 그린이 그녀를 동정했습니다. 그녀는 그 신사의 아이를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어느 겨울밤 스스로 목숨을 끊었으며 지금은 엘리펀트 앤 캐슬 바깥쪽의 버스 정류장 근처 교차로 어딘가에 묻혀 있습니다. 만일 셰익스피어 시대의 한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이야기가 아마 이렇게 전개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 자신은 그 돌아가신 주교님의 말에 동의합니다. 셰익스피어의 시대에 어떤 여성이 셰익스피어의 재능을 갖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셰익스피어 같은 천재는 교육받지 못하고 노동하며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 가운데서 태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천재는
영국의 섹슨족이나 브리튼족에서 태어난 적이 없으며 오늘날 노동자 계층에서도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천재가 어떻게 여성들 가운데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트리벨리언 교수에 의하면 여성들은 아이방에서 나올 나이가 되기 이전부터 가사를 시작해야 했으며 그렇게 하도록 부모들에게 강요받고 법과 관습의 강제력에 의해 억눌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천재가 노동 계층에서 틀림없이 존재했던 것처럼 여성에게도 분명히 존재했을 것입니다. 이따금 에밀리 브론테 같은 소설가나 로버트 번스 같은 시인이 밝게 타올라 그 존재를 입증합니다. 그러나 분명 그 천재성은 글로 옮겨지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을 피해 달아나는 마녀, 악마에 사로잡힌 여자, 약초를 파는 현명한 여인, 또는 어느 탁월한 남성의 어머니에 관해서 읽게 될 때 우리는 잃어버린 소설가나 억눌린 시인, 즉 제인 오스틴이나 에밀리 브론테에 필적할 만한 재능을 갖고 있지만 그 재능으로 인해 고통받고 제정신을 잃어서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길거리를 방황하거나 황무지에서 발광하여 자신의 머리를 부숴버린 무명의 말없는 작가를 추적할 만한 단서를 얻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나는 자신들의 이름을 붙이지 않고 많은 시를 쓴 익명의 작가들 중 상당수가 여성이었을 거라고 과감하게 추측합니다. 에드워드 피츠제럴드는 발라드나 민요를 만들어내어 나지막한 소리로 아이들에게 불러주거나 노래를 부르며 시를 자아 기나긴 겨울밤을 잊은 사람들이 바로 어, 어, 기나긴 겨울밤을 잊은 사람들이 바로 여성이었음을 시사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일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지요.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지어낸 셰익스피어의 누이의 이야기를 검토하면서 생각하건대 그 이야기에서 사실이라 할 수 있는 점은 16세기에 태어난 위대한 재능을 가진 여성은 틀림없이 미치거나 총으로 자살하거나 또는 마을 변두리의 외딴 오두막에서 절반은 마녀, 절반은 요술쟁이로 공포와 조롱의 대상이 되어 일생을 끝마쳤을 거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적 재능을 발휘해 보려고 시도한 천보적 재능을 지닌 여성은 다른 사람들에 의해 방해받고 저지되었으며 자기 내면에서 상충하는 충동들로 고통받고 갈갈이 찢겨서 틀림없이 건강과 온전한 정신을 잃었을 거라고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어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소녀라도 런던까지 걸어간 뒤 무대 출입구에 서서 기웃거리며 배우 감독이 있는 곳에 억지로 밀치고 들어가려 했다면 스스로에게 극심한 상처를 입히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고 불합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할 수 없는 고뇌를 겪지 않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 당시 순결이란 지금도 거의 마찬가지지만 여자들의 생활에서 종교적인 중요성을 가진 것이었고 여성의 신경과 본능을 휘감았으므로 그것을 자유로이 절단해 한낮의 햇빛에 노출하려면 극히 드문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시인이나 극작가인 여성에게 16세기의 런던에서 자유로이 생활한다는 것은 신경의 긴장과 딜레마를 의미했을 것이고 그 때문에 그녀는 당연히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만일 그녀가 살아남았다면 그녀가 쓴 것은 무엇이든 팽팽히 긴장된 병적인 상상력의 소산이었으므로 비틀리고 불구가 되었겠지요. 그리고 여성이 쓴 희곡이 단 한 편도 없는 서가를 바라보며 생각하건대 의심할 바 없이 그녀의 작품은 서명되지 않은 채 출간되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그녀는 그 도피처를 찾았을 겁니다. 그것은 심지어 19세기까지도 여성에게 익명이기를 요구한 종교 간의 유산이었죠. 커러벨, 조지 엘리엇, 조르주 상드, 이들의 작품이 입증하듯이 이 내면적 투쟁의 희생자들은 남성의 이름을 사용함으로써 비효과적으로나마 자신을 베일로 가리려 애썼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남성이 주입하지는 않았더라도 남성이 적극적으로 권장한 관습, 즉 여성에게 있어서 널리 알려진 평판이란 혐오스러운 것이라는 관습에 경의를 표한 것이지요. 익명성이 여성의 핏줄에 흐르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베일로 가리려는 욕구는 아직도 그들을 사로잡고 있죠. 지금도 그들은 명성에 대해서 남자들만큼 신경 쓰지 않으며 또 대체로 묘비나 길 안내판을 지나면서 거기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놓고 싶은 억누를 수 없는 욕망을 느끼지도 않습니다. 엘프, 버트, 체스와 같은 남성들은 멋있는 여자 또는 개 한 마리라도 지나가는 것을 보면 저게는 내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자신들의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느끼겠지요. 물론 그것은 단지 개 한 마리가 아니라 땅 조각이거나 검은 고스머리의 남자일 수도 있을 거라고 나는 의사당 광장과 지게스 알레 그리고 그 밖의 거리를 연상하면서 생각했습니다. 아주 멋진 흑인 여자를 영국 여자로 만들고 싶다고 느끼지 않으면서 지나칠 수 있는 것은 여성만이 누리는 커다란 이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16세기에 시적 재능을 가지고 태어난 여성은 스스로에 대한 투정을 벌여야 하는 불행한 여성이었을 겁니다. 그녀의 삶의 모든 조건과 그녀의 모든 본능은 두뇌에 간직된 그 무엇이든 자유롭게 풀어놓기 위해 필요한 마음 상태의 적대적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창조 행위의 가장 순조로운 마음 상태는 어떠한 것일까요? 그 익숙하지 않은 행위를 가능케 하고 촉진시켜주는 상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나는 셰익스피어의 비극들을 수록한 책을 펼쳐들었습니다. 예컨대 셰익스피어가 리어 왕과 안토니아와 클레오파트라를 썼을 때 그의 마음 상태는 어땠을까요? 확실히 그것은 지금까지 존재해온 마음들 중에서 시를 쓰는데 가장 알맞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셰익스피어 자신은 그것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요. 우리는 그저 그가 한 줄도 휘갈겨 쓰지 않았다라는 사실만 우연히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예술가가 자신의 마음 상태에 대해 조금이라도 언급하게 된 것은 18세기 이후입니다. 아마 루소가 처음 시작했을 겁니다. 어쨌든 19세기가 되어 자의식이 상당히 발달하면서 문인들이 자신들의 마음 상태를 고백록이나 자서전에 묘사하는 것이 관행이 되었지요. 또한 그들의 전기도 저술되었고 사후에 편지도 인쇄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셰익스피어가 리어왕을 썼을 때 어떤 마음 상태였는지는 모르지만 칼라일이 프랑스 혁명을 썼을 때 무엇을 경험했으며 플로베르가 보바리 부인을 썼을 때 어떤 심정이었는지 또 키츠가 다가오는 죽음과 무관심한 세상에 대하여 시를 쓰려고 했을 때 무엇을 겪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음, 음료수가 좀 필요하겠는데요. 음료수를 마실 걸 좀 준비하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대의 숱한 고백문학과 자기 분석 문학을 보건대 천재적인 작품을 쓰는 것은 거의 언제나 막대한 시련의 위협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죠. 위대한 작품이 작가의 마음에서 완전하고 총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거스르는 것들이 도처에 존재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일반적으로 물적 환경이 그것에 적대적이죠. 개들이 짖을 것이고 사람들이 방해할 것이며 돈을 벌어야 하고 건강은 악화될 겁니다. 게다가 이 모든 공경을 가중시키고 더욱 견디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세상의 악명 높은 무관심입니다. 세상은 사람들에게 시나 소설, 역사를 쓰라고 부탁하지도 않고 필요로 하지도 않습니다. 세상은 플로베르가 정확한 단어를 찾든지 말든지 칼라일이 이런저런 사실을 면밀하게 입증하든지 말든지 전혀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당연히 세상은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보상을 치르지 않겠지요. 그래서 키츠나 플로베르, 칼라일 같은 작가들은 특히 창조적인 젊은 시절에 온갖 형태의 분열과 낙담을 경험합니다. 자기 분석과 고백을 담은 책에서는 저주와 고통의 비명이 솟구치지요. 비참하게 죽은 위대한 시인들. 이것이 그들 노래의 무거운 짐입니다. 이 모든 시련에도 불구하고 무엇인가가 나온다면 그건 기적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구상되었던 대로 온전하게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태어나는 책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이러한 시련은 무한히 가증된다고 나는 텅 빈 서가를 보며 생각했죠. 우선 조용한 방이나 방음장치가 된 방은 말할 것도 없고 여성이 자기만의 방을 갖는다는 것은 그녀의 부모가 보기 드문 부자이거나 대단한 귀족이 아니라면 19세기 초까지 전혀 불가능한 일이었지요. 아버지의 아령에 달려있던 용돈은 옷을 사 입는 데나 족할 정도였으므로 그녀는 키츠나 테니슨, 칼라일처럼 가난한 남성들에게도 허용되었던 도보 여행이나 짧은 프랑스 여행, 누추한 곳이라 하더라도 그들을 가족의 압제와 권리 주장으로부터 보호해줄 독립된 숙소 등 그녀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것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되었습니다.
그런 물질적 공경도 만만치 않았지만 비물질적인 시련은 더욱 가혹했습니다. 키츠와 플로베르와 그 밖의 천재적인 남성들이 몹시 견디기 힘들어했던 세상의 무관심이 그녀에게는 무관심 정도가 아니라 적대감이었습니다. 세상은 남자들에게 말하듯이 네가 원한다면 써라. 내게는 아무 상관도 없으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너털 웃음을 터뜨리며 글을 쓴다고? 네가 글을 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란 말이냐? 라고 말하죠. 다시 한번 서가 위의 텅 빈 공간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뉴넘과 거턴의 심리학자들이 우리를 도와줘야 한다고 말이죠. 지금은 용기의 좌절과 낙담이 예술가의 마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측정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유제품 회사에서 보통 우유와 1등급 우유가 쥐의 몸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쥐 2마리를 나란히 붙어 있는 상자에 집어넣었는데 그중 하나는 도피적이고 소심하며 왜소한데 반해 다른 한 마리는 윤기가 흐르고 대담하며 몸집도 컸습니다. 자, 우리가 여성 예술가에게 어떤 먹이를 주었을까? 나는 푸른과 커스터드가 나온 저녁 식사를 기억하면서 자문했습니다. 여기서 푸른은요, 말린 자두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는 석간신문을 펼쳐들고 버커네드 경이 견해를 읽기만 하면 되었죠. 하지만 여성들의 글에 대한 버커네드 경의 견해를 베끼느라 고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잉 사제장의 견해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할리가의 전문의가 고함을 질러 할리가의 메아리를 일깨운다 해도 나는 머리카락 한 올 까딱하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오스카 브라우닝 씨는 인용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한때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유명한 인물이었을 뿐 아니라 거턴과 뉴넘의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르곤 했기 때문입니다. 오스카 브라우닝 씨는 어떤 답안지라도 검토하고 나면 학점과 상관없이 최고의 여성이라 해도 최저의 남성보다 지적인 면에서 열등하다는 인상이 남는다라고 찬명하곤 했지요. 이 말을 한 후에 그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는데 마구간지기 소년이 소파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죠. 그저 해골같이 뺨은 푹 꺼지고 흑빛인 데다 이는 시커멓고 손발은 충분히 발육된 것 같지 않았다. 저건 아더러군 브라우닝 씨가 말했다. 정말 소중하고 대단히 고귀한 마음을 지닌 녀석이야. 나에게는 이 2가지 그림이 언제나 서로를 보완해 주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다행히도 전기가 유행하는 요즘 2개의 그림은 종종 서로를 완성시켜 주기 때문에 우리는 위인들의 견해를 그들의 말뿐 아니라 그들의 행위에 의해서 해석할 수 있지요. 이 부분이 이 부분이 무슨 말인가 싶어서 갑자기 그림 얘기가 나와서 어, 잠깐 살피고 다시 계속 읽어볼게요.
하지만 오늘날에는 이런 해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50년 전만 해도 중요한 인물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러한 견해는 무시무시한 것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아주 고귀한 동기에서 한 아버지가 자신의 딸이 집을 떠나 작가나 화가 또는 학자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오스카 브라우닝 씨가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읽어보아라. 그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오스카 브라우닝 씨만 있었던 것도 아니죠. 세르게이 리뷰도 있었고 그레그 씨도 있습니다. 그레그 씨는요. 여성 존재의 본질은 남자에 의해서 부양되고 남자에게 봉사하는 것이다 라고 역설했던 사람이네요. 여성에게 지적으로 기대할 만한 것은 전혀 없다는 취지가 담긴 남성의 의견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가 이러한 견해들을 크게 소리내어 읽어주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소녀든 혼자서 읽을 수 있었으며 그것을 읽음으로써 심지어 19세기에도 그녀의 생명력은 저하되었을 것이고 그녀의 작업은 심각한 영향을 받았을 것입니다. 언제나 항거하고 극복해야 할 주장들이 있었지요.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저것도 할 수 없다. 뭐 이런 주장들. 아마도 소설가들에게는 이러한 병균이 더 이상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업적을 남긴 여성 소설가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화가에게 그것은 아직도 어느 정도 독침을 담고 있고 음악가에게는 지금도 번식하고 있는 극히 유해한 세균입니다. 현대의 여성 작곡가는 셰익스피어 시대의 여배우가 처했던 입장에 놓여 있지요. 내가 셰익스피어의 누이에 대해 지어낸 이야기를 기억해 보면 닉 그린은 연기하는 여자가 춤추는 개를 연상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약이 든 약 200년 뒤에 존슨 박사는 설교하는 여성에 대해서 똑같은 표현을 반복했지요. 지금도 음악에 관한 책을 펼쳐보면 1928년 현재 작곡을 하려는 여성에 대해 똑같은 말이 사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제르맹 타유페르 양에 대해서는 여성 설교자에 대한 존슨 박사의 금언을 음악용어로 바꿔 반복하기만 하면 된다. 선생, 여자가 작곡하는 것은 개가 뒷다리로 걸어다니는 것과 마찬가지라오. 그런 일이 잘 되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요. 이와 같이 역사는 정확하게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오스카 브라우닝 씨의 전기를 덮고 나머지 책들을 밀어넣으며 결론지었습니다. 19세기에도 여성은 예술가가 되도록 고무되지 않았음이 명백하다고요. 오히려 여성은 냉대받고 얻어맞으며 설교와 훈계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이런 사실에 항의하고 저런 사실에 논박할 필요성 때문에 지나치게 긴장되었고 생명력은 위축되었을 겁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는 여성 운동에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아주 흥미롭고도 불명료한 남성의 복합적인 심리에 근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여성이 열등하기보다는 남성이 우월하기를 바라는 뿌리 깊은 욕망으로서 남성을 예술의 전면뿐 아니라 도처에 서 있게 함으로써 여성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도록 합니다. 심지어 자신에게 위험 부담이 극히 적고 청원자가 겸손하며 헌실적일 때라도 말 그렇지요. 심지어 레이디 베스버로조차 정치에 대한 열정에도 불구하고 비굴하게 머리를 숙이며 그랜빌 레버슨 가워의 경에게 편지를 써야 합니다. 정치에 있어서 나의 격렬한 태도와 그 주제에 관한 그렇게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여성도 자신의 견해를 제시하는 것 이상으로 이런저런 진지한 사안에 간섭하고 참견할 권리가 없다는 당신의 견해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아무런 장애와도 맞닥뜨리지 않을 곳, 즉
하원에서의 그랜빌 경의 처녀 연설이라는 그 엄청나게 중요한 주제에 자신의 열정을 쏟게 됩니다. 그 광경은 참 이상한 것이라 생각했죠. 여성 해방에 대한 남성들의 저항의 역사는 어쩌면 해방 그 자체의 역사보다도 더욱 흥미롭습니다. 만일 거턴이나 유명의 어떤 젊은 학생이 사례를 수집하여 이론을 독출해낸다면 아마 재미있는 책이 만들어지겠죠. 하지만 그 여학생은 자신의 순수한 보물을 지키기 위해 손에 두터운 장갑을 끼고 막대기를 들어야 할 겁니다. 레이디 베스버러의 책을 덮으며 회상하건대 지금은 우스꽝스럽게 여겨지는 것들이 과거에는 절망적으로 심각하게 받아들여져야 했습니다. 지금은 수탉들의 울음소리라는 꼬리표가 붙은 책에서 오려내요. 여름밤 선정된 청중에게 읽어주기 위해 보관하는 그 견해들이 한때는 눈물을 자아냈다고 여러분께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할머니와 증조 할머니 중에서도 눈이 빠지도록 운 사람이 많을 겁니다. 플로렌스 나이팅게일도 고통을 겪으며 큰 비명을 질렀지요. 더욱이 대학에 들어왔고 자기만의 방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천재들은 그러한 견해를 무시해야 하며 자신들에 대한 여론에 개의치 않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불행히도 자신들에 관한 이야기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쓰는 사람들이 바로 천재적인 남성과 여성입니다. 키츠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가 자신의 묘비에 새겨놓은 문구를 생각해 보십시오. 테니스를 생각해 보고 또 음, 그러나 자신에 관한 이야기에 과도하게 신경 쓰는 것이 예술가의 본성이라는 아주 불행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을 자꾸 예시할 필요는 없겠죠. 문학은 사리분별을 넘어설 정도로 타인의 의견에 신경 쓴 사람들이 파멸한 장애로 온통 뒤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적인 작업을 하는데 어떤 마음 상태가 가장 적합한가 하는 나의 본래의 물음으로 되돌아가서 생각해 볼 때 이처럼 민감한 그들의 감수성은 이중으로 불행한 것입니다. 내 앞에 펼쳐져 있는 안토니와 클레오파트라를 보면서 축축한데 예술가의 마음은 자기 속에 내재한 작품을 흠없이 완전하게 풀어놓으려는 엄청난 노력을 기르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마음처럼 장렬해야 합니다. 그 안에 어떤 방해물이 있어서도 안 되고 태워지지 않는 이물질이 끼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마음 상태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을 하는 순간에도 우리는 그의 마음 상태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도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거의 알지 못하는 이유는 그의 원한이나 악의, 반감이 우리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작가를 상기시키는 어떤 계시에 의해 방해받지 않습니다. 항의하거나 설교하려는 욕구, 자신이 받은 모욕을 공표하거나 원한을 갚으려는 욕구, 세상을 자신이 겪은 고통과 불만의 증인으로 삼으려는 욕구, 그 모든 욕구가 그에게서는 불타올라 소진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는 방해받지 않고 자유로이 흐르는 것입니다. 만일 자신의 작품을 온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작가가 있었다면 그건 바로 셰익스피어였습니다. 다시 한번 서가를 보면서 생각하건대 만일 방해받지 않고 눈부시게 타오를 수 있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것은 셰익스피어의 마음이었죠. 다음 장은요. 제 4장 읽을게요. 3장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